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3발 모두 실패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어떤 무기입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네. 스커드 B형 300km 정도 사거리가 됩니다. 네. 스커드 B형 미사일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 탄착 거리까지가 한 200km 정도. 첫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은 이제 그 정도 날아갔고, 네.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에 폭발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사일은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또는 뭐 중거리 미사일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상당히 짧은 거리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면서 국제사회나 이런 데에서 제재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피하면서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강도 도발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실패한 그런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실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는 날아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250km 날아갔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거기서 폭발했는지는 뭐 우선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실패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미 태평양 사령부는 아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네. 이번에 또 금방 보도에도 우리 군사 정찰 위성을 확보한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보가 좀 제한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령은 주로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2009년도에 한 7발도 막 쏘고, 네. 2014년에도 한 3발 뭐 동시에 쏘고, 4발 동시에 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스커드 B는 1980년대에 북한이 가장 먼저 소련의 스커드 B를 역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오래됐죠. 네. 그리고 이 액체로 하기 때문에 액체 이 미사일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따라서 하면 저는 이번에 이제 어느 나라 군대나 하계 동계 훈련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 하계 훈련 중에 일환으로 쐈는데 오래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액체 자체가 이게 이 마지막 발사 순간에 균형이 안 잡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좀 오래된 미사일이라서 이제 그 비행이나 또 폭발해서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사실 전략적인 도발을 할 능력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미사일이고 단거리 네. 미사일입니다. 네. 왜 이 미사일을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전략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ICBM급 미사일이랄지 네. 또는 SLBM 발사,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은 지금 제외하고 상당히 그 낮은 수준에서 쏜 겁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을지 훈련은 끝났고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반도 정세로 봤을 때 뭔가 지금 흐름은 지금 강한 대결보다는 조금은 좀 휴지기 네. 또는 호흡 조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적극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겠다. 이게 네.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 훈련 때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의대회가 엄청나게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규탄, 한미 동맹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제대로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부 결속령 차원에서의 이런 저강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외부적으로 너무 강하게 부각되는 것들은 좀 피하면서 하는 네. 그런 또 자신들의 전술이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을 했고 이게 국제사회는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 내부 사회는 결속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발사하거나 뭘 하면 항상 우리는 그 뒤에는 어떤 이 원모 심려, 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 발 딱 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합니까? 훈련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UFL의 반발로는 볼 수 있겠지만 UFL에 맞서서 북한도 하객 훈련을 하고 이번에는 좀 더 한번 강도 높게 미사일까지 쏴보자. 저는 그런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네. 굳이 이거를 뭐 미국한테 좀 더 완전히 우리가 뭐 기가 죽은 건 아니다 하면서 또 평화제스라 이런 너무 북한의 의도를 확대 해석하는 이 한 발로 그건 조금 위험하다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국민들께서 조금 뭐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냐?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미사일 가끔 발사하는데. 근데 이 미사일 발사 자체가 저는 도발이라고 보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항상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도발은 우리한테 직접 뭔가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그죠? 도발적 행위는 나중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이제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미사일 발사 불법이냐면 2006년도에 아시겠지만 7월 달에 미사일을 대규모 발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모여서 전부 국제사회가 모여서 결의안 1718호로 북한은 앞으로 이 일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발사를 불허한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국제사회 합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착한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무기가 있다 했을 때 사냥하고 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은 총을 주면 조금 나쁜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총을 모속에 막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엔 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히 나쁘게 쓸 의도가 많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일체 발사를 불허했고 네. 따라서 이것이 이제 도발로 우리한테는 인식되는 겁니다.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도발이라고 하는 것과 도발적 행위는 좀 다른 것이죠. 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찝쩍거리면서 건드는 겁니다. 이게 도발입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 헤쳐보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도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차원에서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지금 규제하는 걸로 유엔이 확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의 행동이 그야말로 어떤 국제사회의 엄청난 북한의 기술적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니고 네. 지금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도 이제 하계 훈련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것을 맞불을 놓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들에서 어쨌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결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번 세발 발사를 실패라고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 내부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의 어떤 그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이런 하나의 도구로 이것이 활용되고 있다, 또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북한의 움직임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북한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하는 그런 가상훈련을 현재 지도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이 미사일 발사보다는 더욱더 심각한 사실 위협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제 이제 그 백령도 북쪽에 한 50km 되는데 고함포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 네. 고함포라는 기지에 이제 그 공기 부양지열, 물 위에 떠서 가는 그 배가 한 70척 정도 이렇게 네.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백령도를 공격하면 30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이게 비행기하고 포병하고 전부 다 협동을 해서 이 백령도하고 이제 연평도를 공격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자기가 유리한 시점, 우리가 지원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이 악천후라든지 네. 이때 공격을 하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을 단숨에 걸도 않는다 그랬습니까? 서울을 단숨에 점령을 하고 그러고 네. 한국 전부 다 평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이제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네. 분들이 북한이 지금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뭐 미국과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국가, 당, 군사 목표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자료를 찾아봐도 북한은 6.25 때 재래식 무기로 달성한 그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제는
핵과 미사일 전력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노출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북한이 서북 5개 도서를 공격한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반격을 하려고 할 때는 핵무기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위협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안보를 봤을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 국가 안보는 항상 최상의 상황을 희망하고 그대로 더더욱 노력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북한이 내부 결속한다, 뭐 체제 유지한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만약에 6.25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최악의 상황을 막는데 더욱더 저는 관심을 좀 증대시켜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는 등의 미국을 향한 위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김정은이 특수부대의 가상 훈련에 현지 주도했다든가 오늘 오전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든가 이거는 그 목표를 한반도로 지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꿨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북한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 말폭탄을 주고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북한도 그렇고 미국이 특히 뭔가 전쟁 분위기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 쪽으로 가는 흐름들을 잡고 또 북한이 거기에 또 호응하는 그런 일정 정도의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특히 남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좀 단호한 자신들의 의지를 보이는 측면 이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이제 선군절에 북한이 이제 이런 특수부대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관계를 북한이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이 남관계 요소들도 북한이 남관계를 컨트롤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을지 연습에 대한 북한의 좀 거기에 맞대응 성격의 그 특수전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을지 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부와 군이 또 민간 기업까지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의 정규전, 비정규전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방어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견주어서 북한이 그렇다면 북한은 백령도나 서해 5도를 점령하거나 또는 뭐 서울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강하게 또 말로써 위협하면서 뭔가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강대강의 이 흐름 자체를 남관계 차원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 우리 남북한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하고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또는 한미동맹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룩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지. 지금 뭐 미국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에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김정은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북한이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서 뭐 미사일을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이번 오늘의 미사일 발사는 상당히 단거리 그리고 북한의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LBM을 발사한다 할지 또는 ICBM급을 발사한다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외부의 상황들을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북한에 대한 발언은 아마도 미국과 북한이 지금 물밑 접촉을 부분적으로는 예를 들어 뉴욕 채널이나 실제 지금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다는 느낌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현재 어떤 상황들을 그 전쟁까지 가는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을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좀 합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내일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뭐 남북 간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의 대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뭐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그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네.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 또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이제 그 호언장담함으로 해서 미국 내부에도 상당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는 뭐 주한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북한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뭐 북한의 핵을 현 상황에서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좀 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술이 먹혀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한미 동맹이 제일 우선적이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은 어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응징보복하겠다는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가장 시급하고 네. 그 차원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 또 이제 미국 갔어서 그런 군사적으로도 그런 그 협력 관계 이런 걸 더욱더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인데 국제원자력기구가요. 북한이 추가 원자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영변에 있는 기존 원자로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원료를 추출하는 이런 과정들은 끊임없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과거에 보면은 이제 동결 조치, 봉인 조치들이 이루어진 적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추출을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완들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북한 갖고 있다고 자신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시설 자체가 지하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시설이 도대체 얼마나 또는 어떤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것을 완전히 자신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고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노력을 우리가 한다면 결국 영변 핵시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최대한 제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제사회가 공조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러시아의 결이 지금 상당히 다르거든요. 최근에 북한과의 교역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심지어 모스크바의 북한 전문 여행사까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뭐 제가 이제 그 깊은 뜻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을 걸로 이렇게 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유세할 때는 그냥 뭐 관세를 배로 올리겠다 그러면 다 이제 지금 무산됐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는 북한 카드를 별로 이용을 안 했거든요. 이 차원에서 저는 이제 러시아도 북한 카드를 이용을 해서 미국과의 어떤 딜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네. 실제 지금 러시아하고의 협력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핵 전력을 갖고 있는 핵 전력, 미사일 전력을 그러면 잘못하면 그 선진 기술이 북한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게 우리 문 대통령이 곧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만 진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이제 좀 자제하도록 좀 네.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입니다. 다음 달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네.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논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동방 포럼이 개최가 되는데 이건 네. 푸틴 대통령이 주도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포럼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의 그 국가 수반들을 지금 러시아가 초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보면 네. 원래 동방경제포럼, 동방포럼의 취지는 영내 국가들의 이제 무역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자는 이런 차원의 모임인데 이제 그것도 하나 논의가 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푸틴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다. 네. 우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그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네. 시진핑 주석이나 또 아베 총리가 오게 된다면 사국의 그 국가 수반들이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서 현재 북핵 문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소시켜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공동성명이나 결과로서 발표가 된다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최근에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관영통신을 통해서도 그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안 좋은 듯 하다가 뒤로는 또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하고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래서 뭐 몇 번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하는가에 대해서도 엇갈린 네. 평가가 참 많았습니다. 네. 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하다가 또 뭐 안 한다 그러다가 근데 네. 큰 방향으로 봐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섬유 수출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다 뒷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개별적인 행동을 볼 필요도 없이 북한은 지난해도 경제 성장이 3.몇% 경제 성장을 했고요. 수출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2006년도부터 그죠? 10여 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 개발은 전혀 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이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참에 진짜 중국의 진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혈맹입니다. 그죠? 북한에 6.25 때도 같이 싸웠고 그 동맹 관계는 이 북한이 우리한테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도발을 당하거나 그 위해를 받는다 그러면 북한을 지원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네. 근데 우리한테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국하고 맺었지만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때 전부 북한 편을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뭐 사드 때문에 아직도 시끄럽습니다만 순수한 방어용인 우리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북한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사드를 배치 안 하려면 북한의 핵 미사일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 중국이 우리한테 잘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뭐 앞으로 더하면 또 그런 뭐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이제는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선까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엊그저께 베이징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한중수계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토론하러 이제 갔다 왔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네. 이 결의안 작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가하는 대북 제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중 국경지대가 1,350km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서 밀무역이나 보따리 무역 또는 서해상에서의 어선들 사이에서 그 밀무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중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차단하느냐 여부가 이번 그 결의안이 얼마만큼 북한을 아프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중요한 어떤 관건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 중국이 저는 그 앞으로 중국의 행동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다만 중국은 아마 북한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재는 가하지만 그런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북중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역, 보따리 무역이나 밀무역 이 부분에 대한 제재는 그렇게 크게 가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숨통을 터주면서도 제재는 가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한미동맹이 한국에 있어서 안보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중심주의인 건 사실이죠. 또 그렇게 중요하게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중 협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북한 핵 문제나 북한 문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통일 문제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한미동맹이 중요한 축이고 한중협력이 또 하나의 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 한미중협력이 같이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북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그 낮은 수준에서부터의 합의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갖고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굉장히 저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제사회 제재 부분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전제로 깔아놓는 거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뭐 대화는 해야죠. 뭐 사실 전쟁 도중에라도 이제 적하고 대화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대중 정부 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상당히 북한과 많은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인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북한한테 우리 민족의 공룡을 위해서는 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북한이 조금만 양보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나 잘 아시지만 강력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도 빨리 이제 확충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번의 요격 기회를 가진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3번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이제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스타드 배치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킬체인이나 또 KNPR 같은 능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고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희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과 돈이 걸리니까 그 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른 나라, 강력한 나라를 이용하는 것이 비자주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아나운서께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내 계획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비자주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자꾸 이제 이 미국의 이 도움을 얻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자꾸 자주성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우리 북한 대응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미국과 이 협력을 하고 일본처럼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갈 때 그것을 북한이 깨닫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조금만 제안을 하고 조금만 이제 좋은 제출을 보내면 대화에 응해 올 것이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화를 요구해도 저는 북한이 응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도움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과정에서 그 국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지금 북한이 당장 우리와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리아 패싱의 우려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코리아 패싱은 과거 정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랬고 또 전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직거래하는 미국의 모습 또는 미국이 북한과 또는 북한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모습들을 봤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그 입장은 절대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남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관계보다는 북미 관계 또는 북중 관계 이것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도 또 자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임성남 1차관 지금 미국 곧 방문합니다만 네.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핵 문제랄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한국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과 충분한 논의하는 선상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물론 한국이 전체 판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일단은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관계 차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또 북미 관계 또는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한국의 역할 또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 국가의 조율 과정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말한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어떤 판 자체를 최대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현재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평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이 오늘 오전에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